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일본 기업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한국의 삼성을 꺾겠다는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일본의 일간 공업신문 뉴스위치는 키오쿠시아 홀딩스가 한화로 약 3조 3천억을 들여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공격적으로 증산하여 삼성을 따라잡겠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키오쿠시아 홀딩스라는 기업은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회사는 이전 도시바 메모리가 사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기사는 이 키오쿠시아 홀딩스가 2020년에 착공하여 2022년 여름에 완공 예정인 최첨단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조 라인을 신설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한국의 삼성전자를 제치고 첨단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지향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키오쿠시아는 이미 공장 부지를 취득하고 신설 라인을 증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이미 사내 관련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 세부 사항 검토에 들어갔으며 총액 1조 6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원이 예상되는 1년의 투자는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분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의 배경은 2020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5G 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확대될 것이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향후 수요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미중 무역 전쟁 등의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반도체 시황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예상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키오쿠시아 측은 현재 건설 중인 공장 중에 2019년 10월에 완공되는 공장에서 2020년 봄부터 제품의 샘플 출하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끝으로 도시바 메모리는 새로운 사명으로 거듭나 심기일전하여 삼성 등의 경쟁사와의 치열한 경쟁에 도전한다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불화수소 등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정치적인 이유와 함께 경제적인 이유로 일본의 잃어버린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해 반도체 관련 소재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의 발목을 잡아 도시바와 같은 기업들이 추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부 그런 의도가 정말로 있었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고 그런다고 해서 그리 호락호락하게 따라잡힐 삼성이 아님을 알지만 일본이 반도체로 삼성을 잡겠다고 외치는 도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현대자동차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은 최근 자율주행차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완전 자율주행차보다 비행자동차가 더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 힘을 실어 최근까지 나사의 항공과학 연구를 이끌었던 항공공학 기술자인 신재원 박사를 영입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미래선도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최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의 불황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런 와중에 현대자동차의 특정 차종이 어떤 국가에서 매진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의 코나 EV가 인도에서 매진되었다고 하는 인도의 언론사 머니컨트롤의 보도인데요. 기사는 2019년 현재 인도에서 매진된 코나에 대한 높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에 코나 EV를 출시할 당시 500대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인도의 SUV 구매자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을 얻어 올해 판매량이 벌써 매진되는 바람에 현대자동차는 현재 한국의 모 회사에 주문을 넣어 배송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코나의 1회 완충 운전 범위인 452km는 현재 인도에서 판매되는 그 어떤 전기자동차보다 뛰어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코나는 현대자동차의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에 주요 부품인 배터리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조립해야 하는데 코나는 심지어 한국에서도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서 인도가 할당량을 많이 얻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판매되는 다른 전기자동차는 마힌드라의 베리토와 타타 모터스의 티고르이지만 이 차량들은 코나와 경쟁하지 않는 차량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코나 EV는 현재 인도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가장 비싼 차량이지만 코나에 대한 인도 소비자들의 관심은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11월부터 인도에 할당되는 물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나 EV가 인도에서 경쟁력 있는 차종으로 인정받아 인기가 많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이는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에 대해 인도 소비자들이 가진 호감도 한몫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소식으로 인도의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에서 3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 브랜드로 선정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JD 파워가 발표한 2019년 인도 고객 서비스 조사에서 현대자동차가 1000점 만점에 903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인데요. 총 5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최고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자동차 산업계는 전반적인 불황으로 아주 험난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시장인 인도에서 좋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응원합니다. 다음 소식은 더욱더 갈등이 심해져가고 있는 한일 분쟁 사태에 대해 전 외무성 관료이자 일본 정부 관광국 이사였던 일본의회 컨벤션 뷰로의 노보루 세이치 부회장이 4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필자는 일본 아사히의 월간지 론자에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4가지 제언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고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제로 기고를 했는데요. 필자는 9월 말 유엔 총회에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지만 두 사람의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제도 되지 않았으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한일 관계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유력지에서 국제 문제에 대한 보도들을 보면 이란의 동향을 비롯한 중동 정세가 주요 사안이고 동양의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작은 싸움이 뉴스가 되는 일은 좀처럼 없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한일 간의 분쟁 상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일시적으로는 중재 자세를 나타냈지만 한일 양국 모두 외국에 의한 중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며 이제 이 문제는 양국 스스로가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와중에 뉴욕에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그렸지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목표로 외교당국 간의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은 크게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현재 양국 모두 대결 자세를 보이면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배경에 있다는 것이 염려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감안한다면 이런 상황은 일본에 있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한미일 북중러의 균형에 대한 상호 억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 통일에 따른 민족 주체성의 회복이지만 북한이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실시할 가능성은 제로라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 통일이 되면 핵 보유국으로서의 통일국가 실현이 가시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중국, 러시아, 남북 통일한국이라는 세 개의 핵 보유국에 둘러싸여야 되는 것인데 이는 정말 끔찍한 악몽이며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7월 초 일본 정부에 의한 대한국 수출관리 강화 조치였는데 원래 이 문제는 2, 3년 전에 수수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었고 이것을 강제징용 문제로 인해 한국의 신뢰가 줄어든 타이밍에서 사전 협의도 없이 한국의 체면을 무시한 형태로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 등급에서 강등한다는 내용을 신문에 슬쩍 흘리는 방법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한국 측의 과잉 반응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조치의 공표에 맞추어 경제산업상이 SNS에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신뢰가 결여되었다고 이야기해버린 것도 이것이 한국에게 보복 조치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3개월이 지난 현재 한일 간의 상호 불신의 증대, 관광객과 시민교류의 격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만연하게 되는 등 피해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인데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재 일본 정부는 오늘날의 한일 관계 악화는 한국이 만들어냈으니 우선 한국 측이 그 원인을 시정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사태를 관망하면서 스스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한일 관계의 악화가 단순한 양국 관계의 문제로 끝났다면 그 접근 방식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구도 자체가 변화된 현재의 상황에 이것이 일본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접근 방식은 매우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게 된다면서 일본 정부가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할 4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수출 관리를 소관하는 정부 당국은 한국 당국에 수출 관리 강화 철회에 필요한 한국 측의 대응을 촉구하여 만족스러운 결과가 얻어지면 7월에 결정한 수출 관리상의 조치를 철회하고 둘째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와는 완전히 분리하여 취급하되 한국 측도 일본과 같이 개인 보상에 대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반하지 않는 해결 방법을 제안하게 하여 이를 기반으로 협의를 실시해야 하고 일본 측은 청구권 협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적인 기부 등의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하며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 현금화를 동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로 한일 상호 신뢰 회복을 기초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의 역사인식을 높은 수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며 넷째로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한일 정상회담의 실현을 도모하자는 제안을 하며 기고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일 분쟁을 해결하자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이 제안이 이루어지려면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로 다시 돌려놓고 1998년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베는 현재 상황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본격적인 극우 일본의 서막으로 한일 분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앞으로의 사태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견해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외신들의 소식을 오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픈을 하고도 원통해 하는데요. 삼성 껐을 수밖에 없는 일본 현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9월 20일에 5G 시범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럭비 월드컵에 맞춰가지고 5G 서비스를 오픈을 한 것인데요. 그때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일본 서비스 오픈 기기,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그리고 LG전자의 5G 스마트폰, 그리고 일본 제품은 소니의 5G 스마트폰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통신기기가 무엇이냐면 샤프의 5G 통신기기를 사용을 한 것인데요. 일본이 5G 통신기기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샤프의 5G 통신 장비는 삼성제를 사용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9월 5일에 샤프는 삼성전자와 LTE 특허 라이선스를 체결을 했었는데요. 이때 샤프와 삼성이 그 5G 사용할 수 있게 기술을 전수를 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샤프는 앞으로도 5G 등 무선 기술과 네트워크에 대한 원천 기술의 연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샤프, 삼성과 특허 라이선스를 체결하면서 5G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이에 맞춰가지고 럭비 월드컵에 참관을 했는데요. 이게 오픈된 삼성의 5G 스마트폰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도쿄 럭비 월드컵 참관위에 2달 만에 일본을 방문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은 5G 스마트폰, 5G 통신 시대를 확대를 위해서 일본에 간 것입니다. 일본에서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향후에 더욱 확대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일본이 삼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화웨이는 구글 서비스 미지원으로 일본이 배제를 했습니다. 화웨이 전략폰, 메이트 30, 구글 서비스 미지원, 해외 시장에 타격 불가피하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과의 관계로 중국 5G 도입이 일본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삼성의 5G 서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근데 미국 거를 써도 되는데 왜 애플을 못 쓰고 있냐면요. 5G 없는 애플 쓰고 싶어도 일본이 지금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이 이렇게 전략 스마트폰을 새롭게 내놨는데요. 5G가 안 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도 애플 거를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5G 폰 내년에나 출시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이 지금 일본에서의 점유율이 50%를 육박하기 때문에 일본도 애플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삼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본 5G 시범 서비스에 일본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국 스마트폰 취급 계속하십니까? CF 등에서 제대로 한국산인지 알기 쉽게 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도 보면 모두 소니를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봄부터 5G 통신이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 출시하는 스마트폰은 5G 사용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하다. 한국에서는 이미 단말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일본도 연내에 발매하는 스마트폰은 5G 사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산은 필요 없지만 팔려면 한국산임을 크게 분명히 명시하기 바란다. 일본의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짓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이 소니뿐이라니 이렇게 그 자괴감을 내타는 일본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코모는 통신사인데 어째서 한국제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가? 국산 메이커나 애플은 쓸 수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5년 후쯤 대충이라도 좋으니까 스케줄 발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플이 장악했던 일본 스마트폰 시장, 한국 수출 규제를 하고도 지금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본 현실. 만약 한국 기업이 일본을 장악해버린다면 그동안 일본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무역수지 흑자, 이제는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엄지척, 구독, 는 짐 로저스는 이전에 한국의 방송과 언론에서도 아베의 정책을 비판해 왔었는데요. 최근 주간 아사히에서 주최한 전 경제산업성 관료 코가 시게아키와의 인터뷰 대담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일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으며 관련해서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전망과 한중일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코가 시게아키가 아베 정권의 여러 정책을 비판해온 짐 로저스에게 아베 정책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로저스는 가장 큰 문제는 아베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본은 사랑스럽고 좋은 나라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지폐를 찍어내어 경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덕분에 주가가 올랐지만 그 혜택이 국민에게 간 것이 아니기에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은 일본 주식 보유분을 모두 처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0월부터 일본의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증세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례는 과거 어디에도 없다며 오히려 감세를 통해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만드는 쪽이 좋고 지금 시대에 부채를 늘리는 것은 넌센스이며 감세로 국민이 그 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면서 증세 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시게아키가 이전에 로저스가 도쿄올림픽은 일본의 쇠퇴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에 대한 이유를 묻자 로저스는 올림픽을 하면 아베 총리는 해외에서 여러 내빈이 오고 일본 전역에 사진이 찍힌 보도가 뿌려져 이득을 보겠지만 그 어떤 올림픽도 국가와 국민을 구한 사례는 없으며 1964년 도쿄올림픽이 훌륭히 치러졌지만 일본이 이를 통해 구원받았던 것은 아니며 미국도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을 주최했으나 그 이후로도 미국 제조업 경기
경기는 계속 하향세를 보여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로저스는 현재 일본의 고립된 상황과 관련하여 앞으로 일본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고령자가 증가하고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뭔가 하지 않으면 일본은 멸망할 가능성이 높으며 출산율을 올릴 수 없다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언을 이어갑니다. 코가시게 아키가 향후 한반도 정세가 아시아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김정은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로저스는 김정은은 전형적인 북한 사람이 아니라며 그는 스위스에서 자랐지만 스위스로 돌아갈 수는 없는 사람이기에 북한을 스위스로 만들고 싶어 한다며 그 예로 국제 스키 리조트를 건설한 것도 그렇고 등소평이 중국을 바꾼 것처럼 북한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은 일본에도 미국에도 보도되지 않으며 지금 북한에 대한 일본의 보도를 보면 북한은 선진국에 의한 경제 제재가 이어져 사람들은 곤궁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식의 내용뿐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선동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선동이 심하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이런 선동은 실제로 북한을 지켜봐온 자신에게는 신빙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코가시게 아키는 이어서 미국 기업들도 북한에서의 사업 기회를 노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이어가는데요. 이에 대해 로저스는 그 대답은 트럼프에게 물어보길 바라지만 트럼프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며 트럼프는 그저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뿐이고 한국과 북한의 통일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도 미국도 중국, 러시아도 모두 다 남북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남북 통일을 매우 반대하는 성향을 보인다며 한반도가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위협받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코가시게 아키가 만약 남북이 완전한 통일까지 가지 않아도 국가연합과 같은 조치를 하게 되면 일제히 전 세계 비즈니스가 북한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움직일 것인데 지금 한국과 북한을 상대로 대립하고 있는 일본은 뒤처질 위험성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 묻는데요. 로저스는 그 답변으로 남북 통일이 되면 외국에서 투자를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도 활발해지게 되고 일본과 중국이 현재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5년 후 가장 부유한 국가는 바로 한반도의 통일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경제 부활을 위해 내수에 의지하고 인바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국내 소비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양국의 큰 차이며 지금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한반도에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북한이라는 개척지가 있기 때문이며 한국도 일본과 같은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남북 통일이 실현되면 한국의 인구 감소는 경감될 것이고 북한 여성의 유입을 그 개선 가능성으로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로저스는 오히려 통일의 걸림돌은 미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주둔 중인 3만 명의 미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며 미국의 선동대로 말한다면 북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이지만 북한은 그 대신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되고 미국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남북 통일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 북한 혹은 동남아시아 등의 잠재력을 가진 나라들과 어떻게 관계를 구축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로저스는 중국, 일본, 한국이 EU와 같은 아시아 공동체 형태로 하나가 되어 캐피털리즘 중심이 되도록 만들면 된다면서 이럴 경우 힘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시대를 계속 열어나갈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 세계적인 투자가와 일본의 경제 전문가이자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의 대담이었는데요. 다소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답변들이 있기도 했지만 한일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제3자의 견해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과 참고가 되는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